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엄상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의 주제는요, 미세먼지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미세먼지가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라는 말은 이제는 뉴스나 신문에서 워낙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이 된 어떤 친숙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우리 일상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미세먼지와 단순한 먼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미세먼지가 단순한 먼지인지 아니면 먼지 이상으로 어떠한 위험을 가하는 먼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미세먼지란 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예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1933년에 중앙일보에 실린 4월 23일자로 실린 신문에 보면 먼지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이 먼지 많은 봄철 눈 위생이라는 그런 기사, 짤막한 기사 타이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전 신문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먼지 많은 발음 그대로 이제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봄철 때마다 과거에 물론 미세먼지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먼지가 우리의 일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때의 먼지도 역시 우리 건강에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떤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오래된 고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밖으로부터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그 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0년 전에도 동일하게 먼지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현대로 오다 보면은 1940년 신문에도 동일하게 이 먼지에 대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1940년 4월 17일이니까 이맘때의 신문입니다. 이때는 먼지를 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먼지는 사실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가 많이 이제 변동이 있는데 몬지이는 봄에는 집안을 정하게. 이 기사에는 어떻게 이 먼지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자주 소재를 합시다라는 소재라는 말은 청소의 옛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직도 이 소재라는 말을 쓰시던데요. 결국 이 먼지가 봄철에 어떤 상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였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특히 이 기사에는 폐, 전염이라는 큰 단어로 보이시는 것들이 있는데 건강 영향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도 이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때는 먼지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유분지라는 표시가 있고 이때부터는 대기 오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1930년, 40년대에는 우리가 어떤 산업화가 많이 이제 시작된 초기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란 말은 없었고 단순하게 먼지 아마 그때는 황사가 아마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황사뿐만 아니라 봄철마다 이런 기상 조건 때문에 이 대기 오염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마다 우리가 뿌연 하늘을 보게 되고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에도 남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사인데요. 3월 13일 기사입니다. 여전히 현재도 우리가 미세먼지와 황사는 봄철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황사는 자연 발생하는 흙먼지, 미세먼지는 공해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봄철마다 우리가 이 불청객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먼지라는 이름으로 또는 부유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했던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명명하고 정의되는가? 미세먼지는 미세라는 단어와 먼지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미세는 한자어입니다. 작을 미자와 간을 새자. 다시 말해서 작고 가는
그런 먼지라는 뜻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입자가 아주 작은 먼지, 특히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름은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작으면 미세먼지, 그보다 크면은 그냥 일반 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는 먼지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사당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미세먼지는 이 먼지 중에 특히 흡입되는, 다시 말해서 10마이크로 미만의 작은 먼지로 실제 코와 기도를 지나서 폐까지 흡입되는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과 사이즈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쥐꼬리처럼 보이는 게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동양인 같은 경우에 평균 100마이크로미터, 서양인은 약간 더 가늘어서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을 기준으로 100마이크로를 하면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해변의 모래알, 그리고 소금 한 알, 백혈구, 꽃가루, 그 다음에 꽃가루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미터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박테리아와 비슷한 크기, 그 다음에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작은 그 침방울, 이 호흡기 비말과 유사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와 함께 결합해서 붙여서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함께 흡입되었을 때 건강을 일으키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얼마만큼 우리 몸속에 들어있을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PM10,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는 그 기도 정도까지, 기도와 그 큰 가지의 기관지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PM 2.5, 2.5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미세먼지는 말단, 세기관지와 폐포까지 들어갈 수 있고, 1마이크로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포까지 들어와서 혈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한 강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공학 전공하는 교수님이셨는데, 미세먼지는 여기 앞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때문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산업활동, 우리가 교통 통해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교통수단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주거하는 가정 중에 어떤 보일러를 떼거나 어떤 난방시설을 통해서 연소되는 가정 중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일부 산불이나 화산 같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사람의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런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2차적으로 만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대기에서 또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직접 1차적인 오염물질로 배출되기도 하고, 오염물질끼리 반응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2차 오염물질, 2차 에어로졸로 표시가 되고요. 35% 정도가 기존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만나서 2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포션 단일 물질로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게 한 28%, 연소가정, 산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14%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배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봄만 되면, 오늘도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뿌옇던데요. 그런 뿌연 하늘을 맞이하게 되고,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미세먼지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 바뀌는 농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식도는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차트는 구글에서의 검색량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파란색 선이 구글에서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검색한 검색량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황사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한 검색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 검색한 검색량이고요. 200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검색량을 추세로 보면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과거에는 이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검색 자체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검색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황사만 이 봄철에 이렇게 검색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2013년부터 검색이 되다가 2019년에 가장 정점을 이룹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실제로 2019년 3월 가장 정점을 이루는 그 시점이 현재 초미세먼지의 월별 평균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실제 대기 농도와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세먼지의 관심은 많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실제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도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연간 평균 농도를 보시면은 PM10의 농도는 1998년에 측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측정이 되었는데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19년 이후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2019년에 가장 높았던 그 3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 정책적 효과가 확인된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이런 이 대기질 상태, 공기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5년에 한 번씩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대상으로 이런 그 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가 2023년에 발표가 되었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3년 결과를 토대로 2024년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보다 2023년에 공기질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그 분율이 52%로 가장 많았고요. 반대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다라고 평가한 분율이 43%로 많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민들과 전문가의 어떤 인식도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전문가들은 아마 어떤 수치에 기반한 응답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국민들은 실제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답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눈에 띄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세먼지가 적극 느낄 정도로 감각할 정도로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좋아짐의 비율도 보시면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국민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나 우리 그 환경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기질의 변화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인식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닐슨 코리아의 보고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 52%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업무들이 어떤 취소나 연기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80%, 5명 중에 4명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건강의 악화 또는 건강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에서 17.2%, 약 10% 정도의 10명 중에 1명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이 미세먼지가 실제 건강에 위협을 주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요? 자,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프가 이 피라미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정점에는 사망이라는 가장 심각한 건강 영향이 있고요. 가장 밑단의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가장 적은 영향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강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가장 심각한 영향이 결국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망하는 숫자보다는 좀 적지만 더 많은 숫자가 사망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하진 않지만 응급실을 방문하고 또는 병원에 입원하고 또는 심근경색을 급성 질환으로 앓게 된다는 범위가 두 번째 항목이고요.
실제로 응급실 정도에 심각하진 않지만은 의사를 방문하거나 어떤 지장을 받아서 학교에 못 가거나 회사를 결근하는 포션이 세 번째 단계로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보다 약간 더 약한 건강 영향이긴 하지만 많은 숫자의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사람들이 호흡기 증상을 경험하고 약물을 사용하거나 천식 있는 환자들은 발작을 일으키는 범위가 이 네 번째 단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강 영향인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느끼지는 못하면 실제로 폐근이 감소하고 몸속에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염증 반응이 실제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미한 건강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 피라미드의 상단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폐에 국한해서 호흡기에만 국한해서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혈관으로 이동해서 전신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폐 같은 경우에 폐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으로 들어와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혈관이나 혈관계 그리고 심장과 생식기계, 출산에 관한 어떤 건강 영향 뿐만 아니라 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로 이동하기도 하고 혈관을 순환하면서 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 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그런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M2.5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어떤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라색으로 진한 색은 인과관계가 확실한 어떤 건강 영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중간 정도의 보라색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 연한 보라색은 인과관계가 제한적, 불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강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은 PM2.5 노출에 의해서 단기 또는 장기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건강 영향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마찬가지로 단기, 장기 노출에 의해서 건강 영향이 증가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사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생식, 출산 같은 것들이 인과관계가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상당히 확인이 되어서 2013년에 WHO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암 발생 기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노출된 다음에 폐포를 통해서 혈관으로 이동하고 전신으로 순환합니다. 그 과정 중에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1차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 중에 발생한 많은 중간 대사 산물들 중에 DNA를 공격하는 물질들이 있고, 이런 물질들이 DNA를 공격하고 DNA 손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몸에 어떤 그 회복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 손상에서 복구를 하지만, 이것들이 복구되지 않고 만약에 이 손상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결국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DNA 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DNA의 어떤 그 유전적의 발현을 조정하는 후선 유전적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에 의한 암 발생 기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물론 1차적으로 호흡기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폐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고 기관지의 감인과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식의 발작을 유발하고 천식 있는 환자들의 악화를 유발합니다. 또한 COPD 환자들의 호흡 곤란을 심화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 높은 날 천식 환자와 이런 COPD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오게 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이런 미세먼지가 폐 대식세포의 기능을 낮추어서 이런 것들이 폐 방어 체제를 약화시키고 하기도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민감 계층인 노약자나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의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노출되는데 그중에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벤조피렌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폐세포의 DNA의 손상을 유발하고 폐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역학 연구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서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과 인과성은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혈전을 촉진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요. 미세먼지는 혈액성 신장질환과 심부전의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단기의 고농도 노출 시에 협심증 환자의 흉통 증가시키고 부정맥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세먼지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결국은 심근경색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이 증가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뇌졸중과 관련된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도달하고 그런 경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고농도 있는 경우에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치매와 정신질환 관련된 보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뇌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 미세먼지가 어떤 정신질환 기전에 기전이 되는 뇌의 도파민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사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이런 장기 노출 시 우울증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살률과 같은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질환으로는 최근에 이 내분비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라는 것들, 이 미세먼지 노출되었을 때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치가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결국 이 미세먼지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당뇨의 한 10에서 20%는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하는 연구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골다공증, 안질환 같은 연관성도 많은 연구에서 하나씩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관련된 질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이라 할지라도 이런 역학 연구의 축적에 의해서 정말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질환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미세먼지가 높은 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봤더니 미세먼지가 보통은 넘고 보통과 나쁨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한 대략적으로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인데 어떤 분들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방안의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수준 되면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까?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와 WHO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이런 저농도 미세먼지에 의해서 건강 영향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2018년에 기준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PM2.5 같은 경우에 일평균 50에서
2018년에 35로 기준을 강화했고요. WHO에서는 더 낮은 농도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25에서 최근에는 15까지 2021년에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음의 기준이 15고요. 보통이 이제 35까지고 35 초미세먼지가 35 이상이 되면 나쁨으로 그 미세먼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 한 38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쁨에 해당되는 수준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령을 여러 가지 7가지로 요약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나쁨 이상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과 같이 PM2.5의 농도가 35를 초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실외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외에 의한 실외 활동을 위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외도 실내인 경우도 실내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내와 실외의 차이는 한 60%에서 70%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미세먼지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내는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실내에 머물러서 노출을 좀 낮추는 것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요령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라는 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할 때 이 흡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다시 이 마스크에 대한 그 예전처럼 착용하는 것은 의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마스크가 황사나 미세먼지를 위한 마스크인데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가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예방 방법은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고 정해진 규칙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코를 막고 입을 가리고 착용을 하면서 흡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을 할 경우에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외출을 할 때 활동량을 줄여서 다시 말해서 호흡량을 줄일 수 있게끔 활동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고농도 공간인 도로변이라든가 공사장에 가급적 머무르지 말고 뛰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흡입량이 많기 때문에 외부 활동할 때 격렬한 활동은 줄여주면 흡입되는 양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우리가 1933년 아까 기사를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 몸에 묻어있는 피부에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흡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옷에 있는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씻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속에 들어오는 양은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해서 몸속에 미세먼지로 인해 생긴 산화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내에 환기와 물청소 같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 외출하는 것이 노출도를 높이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실내에 그냥 마냥 있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70%는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줄 수 있게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물걸레질이나 청소를 통해서 실내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춰주거나 또한 만약에 실내에서 어떤 요리나 이런 난방에서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오염원도 밖으로 적절하게 환기하는 것도 이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해야 될 대응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좀 이게 좀 하기 힘든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를 좀 타는 것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폐기물을 태우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발생원 중에
자동차 교통수단의 발생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어떤 가동을 운행을 많이 줄이는 것이 대기오염 유발하는 것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대응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행동 요령은요, 질병관리청에서 일반인과 취약계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단계별로 어떠한 행동 요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하의 수준에서는 특별한 권고되는 행동 요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쁨 이상일 때만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매우 나쁨일 때는 장시간 무리 활동을 자제하라는 이런 행동 요령이 있고요. 하지만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그다음에 기저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 그러니까 좀이 아닌 보통 이상의 그런 PM 2.5 기준으로 15 이상의 농도를 가질 그때부터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쁨일 때 또는 매우 나쁨일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 노출을 이렇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미세먼지가 어떠한 건강에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나 신문이나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을 할까를 많이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실천 하나를 통해서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